권력의 정점에 선 자는 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 그의 이력서는 충격적이죠. 스승의 목을 베었고 이복 동생들을 제거했으며 아내의 친동생 넷을 사약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고 아내는 죽는 날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이 피로 얼룩진 왕 덕분에 세종의 황금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한글도 조선의 전성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영웅이었을까요? 악마였을까요? 지금부터 권력이라는 독배를 마신 한 인간의 처절한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이방원이 세상에 나온 1367년, 고려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500년을 버텨온 왕조는 내부에서 고마 터지고 외부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중이었거든요. 권문세족이라 불린 극소수 명문가들이 나라 전체를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했고 왕은 궁 밖으로 나가면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경주 최씨, 안동 권씨, 파평 윤씨 같은 집안들은 대대손손 관직을 세습하면서 산맥과 강줄기를 경계로 삼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죠. 그 땅에서 땀 흘리는 백성들은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었고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죄다 그들의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부패는 조정 구석구석을 오염시켰습니다. 관직은 뇌물의 크기에 따라 경매로 팔려나갔고 그렇게 자리를 산 관리들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했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라 불린 일본 해적들이 악령처럼 날뛰며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주민들을 도륙했고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수도 개경까지 점령하는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 줄기 빛살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의 주인공은 이성계였죠. 1380년 황산대첩에서 그는 고려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하던 왜구의 대군을 섬멸시켰고 적장 아지발도를 직접 활로 쏘아 떨어뜨리며 영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백성들은 무능한 왕과 부패한 귀족 대신 이성계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죠. 그리고 바로 이 전쟁 영웅의 다섯째 아들로 이방원이 태어납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따라 전장에서 칼과 활을 익힐 때 이방원은 무기보다 서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인 집안의 한계선을 돌파해서 진짜 지배층인 사대부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도 개경으로 올라가 당시 최고의 석합목은 이색의 제자가 됐고 그곳에서 훗날 자신의 칼에 쓰러질 정몽주 그리고 조선 설계자 정도전과 함께 학문을 쌓았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파고든 끝에 1382년 겨우 17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급제하는 성과를 냅니다. 변방무장의 자제가 중앙 권력의 핵심인 사대부 사회에 당당히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고려라는 낡은 틀 안에서의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걸요. 필요한 건 모든 걸 허물고 백지에서 시작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 이성계조차 아직 품지 못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겠다는 엄청난 야망의 불길이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1388년 운명의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고려 조정의 실세 우왕과 최영 장군은 명나라가 천령 북쪽 땅을 요구하자 이를 구실로 무모한 요동 침공을 단행했죠. 평생을 전선에서 살아온 전략가 이성계는 이 전쟁이 절대 승산 없는 싸움임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불가론을 제시하며 출정을 거부했지만 그의 논리적인 주장은 늙은 충신의 고집과 어린 왕의 자존심 앞에서 묵살당했습니다. 5만 대군이 수도 개경을 출발해서 북진했고 국경인 압록강의 위화도에 도달했을 때 이성계가 우려했던 모든 재앙이 현실화됐습니다. 연일 쏟아진 폭우로 압록강은 거대한 흙물 바다가 됐고 섬에 고립된 5만 군사는 생지옥을 경험해야 했거든요. 왕에 대한 충성과 민중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처절하게 고민하던 이성계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부패한 조정을 위해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요. 그는 부하 장수들을 소집해서 선언했습니다. 군대의 방향을 전환해서 개경으로 진군한다. 나라를 좀먹는 간신들을 제거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회군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고려 왕조의 운명을 뒤집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거든요.
이성계는 순식간에 수도를 점령했고 우왕을 폐위시킨 뒤 최영을 유배 보내 사약으로 처형했습니다. 모든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그러나 즉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왕의 아들 창왕을 잠시 옹립했다가 폐위하고 그 다음엔 공양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죠. 하지만 이때 이성계의 개혁을 저지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고려의 마지막 보루포은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는 비록 고려라는 배가 부패하고 침몰하고 있을지라도 배를 포기하고 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배를 수선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성계 혁명 세력에게 가장 곤란하고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죠. 정몽주 한 사람이 버티고 있는 한 이성계는 절대 민심을 얻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혁명은 교착 상태에 빠졌죠.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한 이가 이방원이었습니다. 1392년 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성계가 낙마사고로 중상을 입은 겁니다. 정몽주는 이 기회를 포착해서 조정에 남아있던 이성계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탄핵해서 유배 보냈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성계마저 제거하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 소식을 접한 이방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병난도 나루터에서 직접 아버지를 배에 태워 위험한 밤길을 돌파해서 개경으로 무사히 귀환시켰습니다. 이제 이방원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몽주의 진심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죠. 정몽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연회를 열고 술잔을 건네며 유명한 시조 하여가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칙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지만 정몽주는 망설임 없이 답가 단심가로 자신의 신념을 천명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를 듣는 순간 이방원은 모든 걸 결심했죠. 그날 밤 정몽주가 연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개성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부하 조영규 등에게 살해됐습니다. 그의 뜨거운 피가 차가운 돌다리를 붉게 물들였고 500년 고려 왕조의 마지막 충신은 그렇게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거든요. 정몽주가 죽은 지 불과 4개월 뒤인 1392년 7월 17일 마침내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국세를 양도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의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라 새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선포했죠. 새 나라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1394년 태조 이성계는 개경을 떠나 새로운 수도 한양으로 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중심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를 놓고 두 명의 거대한 설계자는 완전히 다른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선 건국의 사상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삼봉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왕의 나라가 아닌 재상의 나라로 건설하고자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 전혀 다른 구상을 가진 또 한 명의 설계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이 구상한 나라는 오직 강력한 왕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서 그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고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왕정 국가였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청사진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정도전에게는 매우 강력한 동맹이 있었는데 바로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왕비이자 당시 왕비였던 신덕 왕후 강씨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방번과 방석이라는 두 명의 어린 아들이 있었고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의 아들을 다음 왕으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태조는 유독 어리고 총명한 막내 아들 이방석을 지극히 총애했고 정도전은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결국 1392년 태조 이성계는 건국 공로가 큰 장성한 아들들을 모두 제외하고 당시 11살에 불과했던 8째 아들 이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원에게 이건 단순한 실망을 넘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혁명의 가장 더럽고 위험한 일을 전담했거든요. 스승을 제거하고 폐류하라는 낙인을 감수했는데 그 모든 희생의 보답으로 돌아온 건 토사구팽이었습니다.
세자 책봉으로 이방원을 권력의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한 정도전은 이제 그의 실질적인 힘을 박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 칼날의 이름은 사병혁파였죠. 정도전은 나라의 모든 군대는 오직 국왕의 명령만을 따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 모든 사병을 해체하고 국가의 정규 군대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병혁파는 강행됐고 왕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군대를 국가에 헌납해야 했습니다. 이방원은 이제 자신을 수호할 최소한의 방패마저 상실한 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 앞에 맨몸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398년 정도전은 그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바로 또 한 번의 요동정벌이었죠. 그는 이 요동정벌의 총사령관으로 왕자들을 임명해서 그들을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전선으로 파견하려 했거든요. 이방원에게 이건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죠. 먼저 칼을 뽑아 저들의 심장을 꿰뚫느냐, 아니면 역사의 이름으로 조용히 제거당하느냐. 운명의 시간은 1398년 8월 26일 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며칠 전 어린 셋자 이방석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던 신덕왕후 강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밤 정도전은 남은 심효생 등 자신의 핵심 측근들과 함께 한양의 한 사저에 모여 술을 마시며 곧 있을 출정을 논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이방원은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을 따르던 소수의 사병과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이끄는 병력을 비밀리에 동원했습니다. 이방원의 군대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정도전이 머물고 있는 사저를 번개처럼 덮쳤고 술기운에 취해 있던 정도전과 그 일파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이방원은 그 자리에서 정도전의 목을 베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했던 위대한 건축가는 자신이 만든 나라의 궁궐 문턱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피해 숙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은 군대를 이끌고 곧장 경복궁으로 진군했고 궁궐을 장악한 뒤 잠들어 있던 세자 이방석과 그의 친형 이방번을 끌어내어 가차없이 제거했죠. 이 모든 상황은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전광석화처럼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들들이 이복 동생들을 제거하고 수십 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들이 모두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태조 이성계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깊은 실망과 슬픔에 빠진 태조는 모든 걸 포기하고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양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죠.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이 피비린내 나는 한양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새로운 왕은 조선의 2대 임금 정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관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거든요. 모든 군사권과 인사권은 동생인 이방원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정종은 본래 성품이 온화하고 다정해서 이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또 다른 야심가를 자극하는 법이거든요. 한양에서 개경으로 옮겨온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모두가 이방원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그에게 불만을 품고 새로운 꾸무기 시작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원의 넷째 형이자 태조의 넷째 아들 회안대군 이방간이었죠. 1400년 2월 마침내 이방간은 박포와 함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왕자의 난 혹은 박포의 난이라 불리는 사건이죠. 하지만 그 시작부터가 어설펐습니다. 전투는 개경의 한복판에서 시가전으로 벌어졌고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던 이방원의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방간의 군대를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반란이 실패했음을 자각한 이방간은 말을 타고 필사적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이방원의 군대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체포된 형 이방간을 처형하지 않았죠. 대신 그는 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형님, 어찌하여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셨습니까? 이 모든 건 형님의 잘못이 아니라 형님을 꿰어낸 저 간악한 박포의 죄입니다.
그는 이 모든 반란의 책임을 박포에게 전가시켰고 박포와 그의 일당들은 즉시 처형됐습니다. 반란의 주모자였던 형 이방가는 목숨을 보전하는 대신 멀리 유배를 떠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죠. 제2차 왕자의 난이 진압되자 이제 더 이상 이방원의 앞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1400년 2월 정종은 마침내 동생 이방원을 왕세제로 책봉했고 그해 11월 정종은 왕세제에게 왕위를 양도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마침내 이방원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용상에 오르게 되죠. 그의 나이 33세, 그는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태종에게 안정은 잠시 미뤄둘 사치에 불과했거든요.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작동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로 완전히 기울였습니다. 과거 정도전이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사병협파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왕자든 공신이든 그 누구도 사사로이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이로써 나라의 모든 칼과 창은 오직 국왕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됐고 이는 그의 절대 권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단단한 물리적 기반이 됐습니다. 탄탄한 군사력을 확보한 태종은 다음으로 권력의 흐름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태종은 이 중간 단계를 과감히 제거한 육조 집계제를 1414년 시행했습니다. 이제 육조의 판서들은 모든 업무를 왕에게 직접 보고해야만 했고 이를 통해 조선의 모든 행정 권력과 정보는 오직 왕 한 사람에게로 집중됐죠. 태종의 권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확장됐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신분증 제도인 호패법을 1413년 통해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자신의 신상 정보가 담긴 호패를 지니게 했거든요. 이제 그 뼈대 위에 자신의 왕국을 위협할 수 있는 마지막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피의 대청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종이 가장 경계했던 세력은 바로 왕비의 친인척, 즉 외척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외척은 다름 아닌 그를 왕으로 만든 왕비 원경왕후 민씨의 가문이었죠. 원경왕후의 네 동생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이 네 명의 형제는 제1차, 2차 왕자의 난 당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매부인 이방원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자 그들은 스스로를 왕의 처남이자 개국신하라 칭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웠고 아무리 아내의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태종의 숙청 작업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마침내 1410년 그는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유배 보낸 뒤 사약을 내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416년에는 남은 두 동생 민무휴과 민무회마저 같은 방식으로 제거해버렸죠. 이 모든 피해 숙청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고통스럽게 목격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이방원이라는 남자의 가장 뜨거웠던 시절을 함께한 혁명 동지이자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남편이 사용할 무기를 자신의 치마 속에 숨겨뒀다가 전달한 강인한 여인이 바로 그녀였죠. 그런데 이제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남편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친동생들을 하나씩 처형해 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태종에게 전하께서 어찌 저에게 이리도 잔혹하실 수 있습니까? 라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종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이는 중전의 가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나라 종묘사직을 위한 일이요. 그 순간 그들 부부 사이에 존재했던 사랑과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돼서 넓은 궁궐에서 차갑게 서로를 마주볼 뿐이었습니다. 태종의 고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던 또 하나의 거대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존재였습니다. 함흥으로 떠나버린 태조는 아들 태종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죠. 태종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한양으로 모시기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함흥으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태조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죠. 그는 아들이 보낸 차사들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활을 쏘아 제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함흥으로 떠난 차사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심부름을 갔다가 소식이 없거나 늦게 돌아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함흥차사라는 유명한 말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마침내 태종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스승인 무학대사를 함흥으로 파견해서 진심으로 그를 설득하게 했죠. 오랜 설득 끝에 태조는 마지못해 한양으로 귀환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1402년 태조가 한양으로 귀환하던 날 아들의 모습을 목격한 태조는 갑자기 말 위에서 활을 꺼내 태종을 향해 겨눴죠. 태종은 결국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창덕궁에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다고 전해지죠. 아내의 가문을 파괴하고 아버지에게는 끝내 용서받지 못한 왕 태종은 이제 문자 그대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투자해서 건설한 이 단단하고 안정된 왕국을 누구에게 양도할 것인가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가혹한 시련을 던져줬습니다. 그가 왕세자로 정해놓은 자신의 맏아들 양녕대군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양녕은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고 성격이 호방했지만 지독하게 답답한 궁궐의 법도와 끝없이 이어지는 제왕학 수업을 견디지 못했죠. 아버지 태종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평생을 목숨 걸고 투쟁해서 왕위를 쟁취한 그로서는 왕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태종이 맏아들 양녕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을 때 그의 눈에 조용히 들어온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충녕은 형인 양녕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거든요. 그는 지독한 독서광이었죠. 한번 책을 손에 잡으면 날이 새는 줄도 몰랐고 같은 책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읽어 그 뜻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품이 어질고 겸손했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태종은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다음 왕으로 선택한 인물은 자유로운 영혼의 양녕이 아니라 학문과 덕을 겸비한 충녕이라는 걸요. 하지만 장자계승이라는 조선의 국법과도 같은 원칙을 깨는 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수년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난과 위험도 감수하겠다고요. 1418년 태종은 마침내 모든 신하들을 소집해서 선언합니다. 왕세자가 학문을 게을리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 도저히 종묘사직을 맡길 수 없으니 오늘부로 세자를 폐하고 셋째 아들 충녕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노라. 조선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세자가 폐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엄청난 결단 이후 태종은 2달 뒤 곧바로 아들에게 왕위를 양도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리하여 충녕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4대 임금 세종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왕위만 양도하고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죠. 그는 스스로 상황을 자처하며 모든 병권은 자신의 손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지막 칼날은 바로 새로운 임금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이었던 시몬과 그의 가문을 향했죠. 시몬은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국왕의 장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결국 태종은 시몬의 동생들이 과거 군사 문제에 대해 불평했다는 사소한 일을 구실로 그들을 역모로 엮어버렸죠. 시몬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귀국했다가 국경을 넘자마자 체포돼서 사약을 받고 죽어야 했거든요. 새파랗게 진 아들 세종이
눈물로 아버지를 말렸지만 태종은 단호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나라의 더러운 일은 내가 모두 짊어지고 갈 것이다. 주상은 만백성을 위해 성군이 되시오. 이게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1422년 평생을 칼날을 두른 듯 살아왔던 철혈군주 태종 이방원은 5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떠난 뒤 조선은 역사상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태종이 평생에 걸쳐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준 덕분에 아들 세종대왕은 정치적 부담 없이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거든요. 세종은 아버지가 피로써 닦아놓은 튼튼한 토대 위에서 찬란한 문화와 과학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집현전을 통해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해시계와 물시계 같은 위대한 발명품을 창조했으며 북방의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국토를 확장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백성을 사랑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만약 태종이 신하들의 힘을 그토록 철저하게 억누르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 놓지 않았다면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하는 위대한 업적은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태종 이방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비정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삶은 형제와 동지 그리고 처남들의 피로 얼룩져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미래를 정확히 내다본 위대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역사의 악역을 기꺼이 자처함으로써 아들이 성군이 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마련해줬죠.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결과를 위해서는 비정한 과정이 허용될 수 있는가? 국가의 안정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분명한 건 이방원이라는 한 인간의 거대한 야망과 처절한 고독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 자랑하는 한글도 그리고 500년 조선의 찬란했던 역사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대한 군주라고 호칭하든 비정한 폭군이라고 호칭하든 그의 이름 이방원은 조선이라는 왕조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박힌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거대한 주춧돌로 영원히 각인될 겁니다.